자, 우리가 여러 차례 소설 파트에서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뭔지는 누차 말씀드렸지. 기본적으로 산문 파트가 되면 뭘 신경 써달라?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가자. 그지? 이때 다만 이게 고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어휘. 그렇지? 다만 고전의 경우에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어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으로 문학어휘의 실력을 갖춰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맨날 클리닉 때 모의 테스트 맨날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이걸 따라오셔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지칭어, 호칭어, 이 관계를 잘 따져야 된다고도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 그쵸? 이 존재가 여기 있을 땐 선생님이고 집에 가면은 남편이 되고 어머니 앞에 가서는 아들이 되는 것처럼 고전 소설은 항상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대상이 누군가를 설명하거든.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거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하다. 공통사항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똑같아요. 문제부터 먼저 보는데 참고로 여기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뭐였냐면 지문의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보는 거였잖아. 그치? 어떤 단어가 등장할 거고 어떤 내용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를 보는 거라면 소설이나 시 같은 그러니까 문학 파트에서는 그 효과 자체는 덜해. 그 제목을 딱 보자마자 내가 아는 작품이면 너무나 쉬운 것이 돼버리는 거니까. 다만 대신에 뭘 보러 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냐면 보기 보러 가는 거야. 자, 특히 낯선 작품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을 읽는 어떤 해석의 도우미, 가이드, 틀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문제는 표현상 특징 문제,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당연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참고로 선생님이 이 문제는 뭐 전기적인 게 뭔지, 역순행이 뭘 말하는 건지, 주관적 논평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개념의 용어의 정의와 실제 사용의 쓰임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자주 반복되는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27번은 A와 B의 어떤 인물의 마약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 야, 이게 위로하는 건지 조언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는 내용 파악만 제대로 하면 틀릴 문제가 아니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28번 문제가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정보인 거지. 이 작품에 지문 정보를 준 거야, 지금. 가자. 뭐라고 돼 있어? 영영전은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라고 돼 있어. 자, 이 작품에는 인물이 김생이라고 하는 선비와 그다음에 영영이라고 하는 궁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도 잘 알아두면 좋아. 뒤에 붙은 이 긴 생이자 생이 사람 이름일까요? 저 생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저 뒤에 있는 생은 뭐냐면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김군? 오케이, 이 정도의 단어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 한창 배우는 학생 신문의 존재를 이렇게 무슨 유생 중에 한 명이라서 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김씨성을 가진 생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영영은 아마도 이 기녀로서의 그러니까 궁녀로서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됐죠? 자, 근데 참고로 이거를 보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오케이? 그럼 왜 이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야? 첫 번째, 김생은 선비니까 당연히 같은 선비 계열, 즉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맞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하지. 궁녀잖아, 얘가. 궁녀는 사랑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궁녀는 누구 소속이야? 임금 소유물이야. 임금 건들면 목 잘려요. 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자. 그래서 주인공 영영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볼 수 있으며, 영영의 신분은 김생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궁녀라는 이렇게 연결해보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잡혀주고, 지금 내용의 핵심축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두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 자, 김생은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다일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거든? 조력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문에서도 결국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영과 김생은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해서 뭐예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아니, 결말까지 다 알려주고 있네. 이 틀만 가지고도 이제 지문의 내용이 대충 예측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지,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들어갔지. 마치 우리 선생님이 영화관 가면 한국 드라마 예고편 볼 때 한 편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고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냐. 특히 멜로 영화는 더 그런 편이지.
아 대충 저런 장애물이 있고 저 장애물을 극복하는 얘기겠구나. 아니면 뭐 엔딩은 뭐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좀 다르지만 대부분 예상이 되시는 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 내용을 틀어줬고 참고로 지금 이 문제 전체 세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인물? 아니 어휘 문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이건 대외하고 생각을 하자. 이 요소가 빠져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 실제로 보면 밑에 보면 봐봐. 뭐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이런 거 부인의 투기가 뭐라고 회석은 부인 그 다음에 노파도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이런 식의 선택지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지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의 관계를 보기의 측면에서 분석하라는 문제인 거잖아. 선생님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녀석들 이 요소들은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지. 됐죠? 다만 문제가 지금 3개로 줄어 있으니까 이 안에 다 묶어서 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출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이걸 읽는 이유는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느끼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어디부터 보냐면 명나라 효종 때부터 보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이것도 누차 말씀드리는 거야. 지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략된 부분에 줄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줄거리를 괜히 주는 거다? 절대 아니다. 항상 문제 푸는데 분명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만약에 이게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라면 모든 산문지문마다 다 줄거리가 나와야지. 그렇잖아. 근데 안 주는 경우도 많지. 왜 안 주는 건데? 문제 풀 때 필요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건 필요한 거니까 읽어보자. 명나라 때, 중국을 배경으로 했구나. 느낌 오시죠? 김생이라는 선비는 상사동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 참고로 이때 배경이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나타나는 우리 고전소설들이 되게 많은 편이야. 그리고 이 중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 효과는 뭐랄까 뭔가 광활한 스케일 감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 서초구 방배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 뭔가 약간 시큰둥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냐? 뭔가 좀 신비롭고 넓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라고 하는 느낌을 준다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요기 작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쓰이는 경우가 많아. 즉 작품이 특히 풍간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죠. 풍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놓고 비판하는 얘기를 돌려가기를 시전하는 걸 보고 풍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보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거 우리 얘기 아닌데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책임 회피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지? 요것도 신비로운 분위기라고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영영군 때문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영영을 만날 국리를 하던 김생은 막동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을 하죠. 자, 지금 이거 봐봐. 이게 왜 준 거냐면 이게 바로 포인트였구나. 지금 지문 문제에서 조력자가 중요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누구냐? 김생과 영영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가 먼저 김생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막동의 도움을 받고 막동은 영영의 연결자인 노파에게 호소를 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준 거야 이거 지금. 됐죠? 체크해 주시고 갑시다. 자,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읽어봐야겠지. 김생은 그 중에 한 명이 김생이야. 참고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동그라미 같은 표시나 아니면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하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보기에서 김생이랑 영영이 주인공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지문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인물 간의 구분 기호로서 써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오케이?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별표로 해놨으면 다음에도 김생과 관련된 이유면 이 사람은 별표 그 사람이 구분하시는 것도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물론 나중에 익숙해져서 고2나 고3 지문으로 넘어갔을 때는 굳이 표시 안 해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때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적사 만화를 내었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아시고 받아주시오. 오케이? 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심지어 선물도 주고 있네요. 왜 주는 걸까요?
영영 좀 보여달라 이거죠.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근심이 됐는데 노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자, 봐봐. 인물의 심리가 나왔잖아. 김생과 노파의 관계였구나. 김생은 노파에게 선물을 주고 있고 노파는 뭐하고 있어? 걱정이라는 근심을 하고 있지. 이건 인물의 심리니까 파악해야 되는 요소 맞지? 그럼 노파는 여기서 뭘 걱정한 거죠? 나보다 신분도 높은 김생이 그치 선비가 와서 나랑 술도 마셔줘 선물도 줘 이러면 불안해지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그 얘기하는 거다. 절을 합니다. 제가 과부가 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하소서. 뭐든지 도와주겠다는 뜻이겠죠. 그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나이 어린 협기로 뒤를 쫓아갔더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근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데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낭자만 생각하니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습니다. 집 빈 사람 있나 봐요? 도련님께서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노파에겐 누가 되는 거지? 이 영영이? 조카가 되네요. 그쵸? 지금 죽은 언니의 딸도 새로운 등장인물인 건데 이 사람이 영영인 걸 빨리 눈치채 주셔야 돼요. 그치? 그의 이름은 영영이라고 하는데 너무 대놓고 나서 할 말도 없고요. 탐스러운 아이죠. 하지만 하지만 뭐란 말이오? 근심을 합니다.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데? 그 애는 회산군의 시녀입니다. 참고로 무슨 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왕자들의 직책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밑줄 쳐져 있을 겁니다. 자, 김생은 노파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죠. 첫 번째, 영영이라는 아이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번째, 신분이 궁녀라는 신분이 있다는 거. 자,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녀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전에 본 날은 왜 그게 나온 거죠? 그때 마침 부모님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사군 부인에게 청해서 겨우 데려왔던 겁니다.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그래도 능통해서 회상군께서 첩으로 삼으려고 하신답니다.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서 뜻대로 못할 뿐이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상군이라는 애는 첩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아내는 반대하는 거죠. 다른 여자 들이는 게 그렇게 마땅스러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김생은 크게 한숨을 쉬면서 탄식합니다.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노파는 김생의 병이 입은 것을 보고 그럼 요새 병은 무슨 병? 어디가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거죠? 상사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상사병이에요.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말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열을 시작하죠. 그래요. 뭔데요? 단호가 한 달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를 버리고 부인에게 영화를 보내십시다 하면은 뵐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제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사의 중요한 어떤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건 가능하다. 김생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5월 5일이 천상의 칠성날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 세상의 5월 5일, 즉 단오날이죠. 단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칠성날이 될 것이다.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상징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고 약속한 날이 되었고요. 됐죠?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썸을 타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당연히 영영도 김생을 봤을 때 한데 사랑에 빠져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고전 소설의 이런 주인공들은 항상 선남선녀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생이 영영을 보고 첫눈에 반한 이유는 아름다웠기 때문일 거고 영영도 김생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 그 이유가 아름다웠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잘난 사람만 먹히는 세상. 억울하면 잘생기고 예쁠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잘생긴 상태로 일주일 정도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해요. 지금이랑 다른 얼굴을 가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니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봐도 되겠구나. 선생님만 많이 해봤다는 거. 약간 다른 세계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중략.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간절해졌다. 자, 중략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제 그리워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만남 이유를 말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 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겨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고 끊어진 거물고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물은 합칠 수가 없으니 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여기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쓰였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전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징적
소재는 알아두면은 반복되는 요소라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그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일 먼저 청조라는 말이 나왔을 거야. 이걸 알아두자. 청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새일까요? 앞에 청이 무슨 청일까? 푸를 청자예요. 맞아요. 파랑새입니다. 그리고 파랑새는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로 쓰일까요? 순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의 의미로 쓰여. 오케이? 그래서 청조가 날아온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고전문학 읽다 보면 항상 이렇게 파랑새가 뭔가 구원의 소식, 그치?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돕는 존재,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는 그 청조가 안 날아온다 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흰 기러기. 2번 흰 기러기가 나왔어. 자, 기러기는 또 왜 기러기가 나오는 걸까? 참고로 이 기러기도 역시 소식을 전해줌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는 기러기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비둘기처럼요, 다리에 편지를 묶어가지고 먼데 소식을 보내는 용도로 썼대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능력도 있어가지고, 참고로 고전 소설 중에서는 이 기러기를 통해서 어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의 소식을 알게 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오케이? 자, 기러기가 나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참고로 별표. 그런데 이때 흰 기러기 하면 어떤 두 글자짜리 한자어 생각나는 사람 없어? 백조 말고요. 기러기니까 109. 109. 그 109 말고요. 그 109 말고 흰 기러기 혹은 흰 갈매기, 이렇게 연결된 백구가 있어. 참고로 이 백구는 참고야. 보통 자연과 친화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로. 그러니까 한자어 백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전 시가 읽다 보면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벗인 줄 어띠하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 자주 나오는 녀석이야. 관동별곡에도 나오고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백로는 그 외가리 그쪽 라인이고요. 다른 셈이다. 참고로 이 백구가 여러분들 어휘 테스트 1회에 나올걸? 지금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죠? 워낙 중요한 단어라서 1회에 넣어놨을 거야 이거. 백구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도. 이거 고전 시각 파트잖아요 이쪽에서. 잠깐 배경 지식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검은고 줄. 그렇지? 검은고 줄이 나왔고, 네 번째 거랑 묶어서 하자. 네 번째에서는 깨진 거울, 끊어진. 자, 이때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는 이 끊어졌다라는 말과 깨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겠지? 참고로 깨진 거울은 한자로 번역해 보세요. 깨지다를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파괴하다 할 때 파입니다. 거울은요? 경.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 파경. 부부 생활이 파경을 맞이하다, 이런 식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거울 자체가 깨졌다라는 말과 함께 때는 어떤 혼인 생활의 파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검은고 줄이 원래는 제대로 매여져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함,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녀석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반복적으로 많이 보이는 단어니까 습관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가까우니까, 구절에 가까우니까 상투적 어휘 표현, 상투적 표현, 이렇게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넘나 그리움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됐죠? 계속 가봅니다.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참고로 이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뒤척하는 상태. 되게 중요한 사자성어야.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반, 측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자성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이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전전반측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때 되게 중요한 말을 하나,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쌤이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얘를 파란색으로 쓰고 있을까? 혹시 느껴진 사람?
No. No. 이 부분에 왜 밑으로 쳐서 가만히 느껴봐. 고전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요소 중에 하나야. 니들 다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지금 이 얘기 누가 하는 거냐고 생각해봐. 김생이 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근심을 하고 이렇게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게 김생이야? 서술자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서술자의 개입이잖아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편집자죠? 논평이라고 하는 그거. 맞지? 고전소설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니까 얘도 잘 체크해놔줘. 춘향이가 눈물을 흘리며 이몽룡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산천초목인들 아니 울랴 라고 말했어. 이게 뭐야? 서술자의 개입이잖아. 그 모습은 이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조차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만 하다 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거잖아. 뭐가 다른 건지 알겠지? 서술자의 심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김생이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 그치? 김생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술자가 그래봤자 뭐해 아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웠고 심지어 두어 달이 지나니까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이 돼버렸죠. 서서평이 시험을 이렇게 주고 간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근데 마침 김생의 친구 중에 이 정자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죠. 이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해하면서 물어봤고 김생은 그 손을 잡고 얘기를 털어놓았지. 정자는 모든 얘기를 듣더니 놀랍니다. 야! 해결! 완료! 그치? 지금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야? 회상군 부인은 내 고모야. 그분이 내 고모인데 그분이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거든? 또 부인이 소천을 이룬 후부터, 참고로 소천을 잃다라는 말이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라 별표까지 달려있는 겁니다. 밑에 뭐라고 해석돼 있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소천이라고 부르는데 왜 하늘처럼 하늘 같은 지어비니까 됐어? 근데 소천을 잃었대.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네. 뭐였던 거야? 그 사이에 누가 죽었어. 영영의 소유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회상군이 얘를 첩으로 들이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회상군에는 아내가 있고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영영이 딱히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애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상황에서 소천을 이론부터 가산과 보혈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사와 보시를 잘하시니. 자, 근데 이때 이 아내가 단순히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막 내버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떠난 남편이 극락왕생하고 좋은 덕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천국 가길 바란다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어떤 존재가 천국을 가려면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럼 일반적으로 돈을 써서 착한 일을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11조 내고, 그렇지? 시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희사와 보시를 한다는 얘기는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극락왕생을 빌고 있는 중이야. 내가 자네를 위해 있어보겠다. 그건 무슨 소리야? 회상군의 극락왕생을 무엇보다 바라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영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김생이라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잖아. 그럼 이것만큼 훌륭한 구원의 길이 어딨냐는 거야. 오케이? 그 덕분에 회상군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거다라는 얘기지. 내가 베푼 은덕으로 인해 어떤 존재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이 아내는 무조건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력자인 정자가 나옵니다. 김생은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병이 든 몸에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김생은 막 절까지 합니다. 정자는 바로 부인 앞에 나갔죠. 얼마 전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가다가 말에 떨어져서 정신이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이 12에게 명해서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네, 맞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김생이 그때 한번 5월 5일 날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완전 못 믿을 정도로 특히 이 김생이 더 심했던 거야. 완벽하게 그 여자한테 푹 빠졌어. 근데 보고 싶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영영이 있는 그 집터에 가서 앞에서 졸도해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선빈 친구 같은데 구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약도 먹여주고 구안을 했는데 그 구안을 했을 때 당연히 옆에서 누가 그걸 봤을 거야? 영영이 봤겠지. 김생은 영영을 그렇게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짓을 했던 거고, 오케이? 영영도 김생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더 아팠겠지.
하지만 내 신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할 수 없었던 일일 것이고요. 예상되시죠?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영에게 명예에서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있네. 아, 그 사람이 바로 제 친구 김모인데 그는 제기가 범인이며 범인을 지나고, 범인이 무슨 뜻이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의 훌륭한 솜씨는 평범한 사람보다 너 더 심하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구나. 더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훌륭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참고로 이런 식의 인물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제자 가인이라고 부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생은 고전소설 주인공 맨날 이딴 식이야. 일단 장원급제를 하고 봐. 전국수석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그지? 전국수석 하는데 똑똑하고 훌륭해. 크게 된 사람인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저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을 했더니 지금 피부는 파리해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매우 안타까우게 여기서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보니까 영영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영이를 김생에게 주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부인은 듣고 나서 내 어찌 영영 하나를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하면서 바로 보내버려.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버렸죠? 자,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니 기쁨이 말할 수 없었고 김생은 다시 기운을 차렸고 수의로 일어났고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며 오케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영영과 함께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다. 이렇게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걸 뭐라고 한다? 행복한 결말. 그렇지 뭐 당연히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지.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한다. 하는 녀석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돼. 어렵냐 안 어렵냐? 잘만하지? 쉽지? 너무나 편안하지? 편안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읽으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장면에서 누가 나오는지 보고 있는 중이고, 그치? 그 장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지 보는 건 되게 당연한 요소이며, 참고로 선생님은 격가지로 고전소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법들이라든가 시험화가 많이 되는 이런 요소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쵸? 맞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어. 자, 26번부터 가보자. 1번 정기적 요소란 말 나왔어. 정기적 요소가 뭘 말하는 건데? 정기적인 게 뭔데? 말도 안 되는? 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면 머릿속에서 항상 비현실적 요소라는 뜻이야. 현실적이지 못한 거. 그럼 현실적이지 못한 건 도수를 쓴다든지 하루 만에 천리를 간다든지 한 칼에 10,000명 정도를 벤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2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했다? 비유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니? 아니죠. 3번 외양 묘사. 외양이 묘사된 게 없었죠. 얘들아 묘사의 정의가 뭐지? 대상의 모습을 마치 그림 그리는 듯 세밀하게 그려내는 거야. 없었죠. 4번째 역순행적이랍니다. 참고로 고전소설에서 너희들 역순행적인 거 찾기 자체가 힘들걸? 5번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통해 맞잖아 아까 봤잖아 나온다니까? 이런 거야. 오케이?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여기서 이 말하는 인물은 김생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답의 요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 같지도 않든 바로 답으로 갈게요. A 부분은 뭐예요? 상대방을 위로하는 거죠. 맞요? 그리고 B 부분은 주십시다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우면 안 되지, 그지? 혹시 여기 뒤에 있는 말 중에서 어려운 말이 있을까? 제안하다, 조언하다, 토로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말하는 걸 토로한다라고 부르죠. 자랑하고 소개하고 뭐 문제 없죠? 자, 28번의 보기는 방금 읽었던 거니까 잘못된 거 찾아봅시다. 1번 아니야 이건 답으로 바로 가자. 얘도 문제는 쉬우니까. 2번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라는 부분이 지문에 있었나요?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회상군 부인의 투기가 김상과 영희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야? 아니지. 두 사람의 사랑의 장애물은 뭐다? 영영의 신분 그 자체야. 그치? 그래서 지문에서도 그 신분을 초월하고 신분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사랑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가져오고 보기에서는 이 부분을 가져서 억지로 연기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28번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다음 29번부터 32번 요거까지 그냥 한 번에 진행합시다. 한 번에 진행하고 그냥 좀 더 길게 쉬는 쪽으로 할게. 자, 이번에는 현대시 파트 두 작품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야. 자, 현대시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작품들 보면서 내가 아는 범위들의 어떤 커버리지를 좀 늘려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특히 김영랑의 5월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 문학교과서에서 볼 가능성도 되게 높은 편의 작품이고요. 자, 문제의 특징 중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32번의 보기 정도만 미리 보고 갈게요. 문제 패턴 선생님이 누차만 했던 거니까 굳이 안 합니다. 자,
두 시는 모두 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너무나 친절한 것. 그치? 가랑 나는 둘 다 일단은 이거 현대식 같은 공통점을 미리 찝어주고 시작하고 있네요. 전부 다 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시다. 봄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근데 가는 숲을 배경으로 해서 해, 하늘, 나무, 꽃, 흙 등이 어우러지는 조화로. 자, 이때 봄에서의 가 작품의 특징은 숲의 모습을 통해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다 라고 설명을 했고, 또 나는 보리밭이 펼쳐진 시골을 배경으로 봄날의 정감을 표현하고 있지. 나 작품은 봄을 맞이한 시골의 모습을 통해서 정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봄하면 아름다운 것, 조화로운 것, 예쁜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들, 보리깨꼬리, 산봉이 등으로 화자의 시선이 옮겨간다. 다만 이 나에서는 시선의 이동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우리? 이런 단어는 시선의 이동, 기승전결,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시선, 전개 방식이라고 부르죠. 시선, 전개 방식까지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뭐 다 해주고 시작하고 있어, 그치? 주제 알려줘, 소재 알려줘, 특징 알려줘, 전개 방식까지 다 알려주고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가작품부터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를 빠르게 한번 분석해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작품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정현종의 초록 기쁨 봄숲에서. 초록 기쁨 봄숲에서 라는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의 봄을 맞이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시라는 게 예상이 되시잖아. 제목만 봐도. 그치? 읽어보자. 해는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며. 자, 해라는 대상을 보았어요. 그치? 이 녀석은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면서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해가 흘러 넘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흘러 넘치는 대상은 뭐지? 정확하게는 해의 빛이죠. 그런데 빛이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단은 감각적 표현이라는 건 알겠지. 뭘 중심으로 한?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한.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추상적 대상에 붙여 이렇게 오버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추상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칭할 수 없는 대상을 말하는 건데, 얘는 햇빛이잖아. 햇빛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 사실은 중에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는 거. 햇빛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치? 또 모든 초록, 이런 거 넘어갈게.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 지금 이거 문제 주어가 빠졌잖아. 그치? 뭐가 왕관이 된 거야? 해는 꽃들의 왕관이 되고 있는 거야. 즉, 왕관은 머리 위에서 빛나는 것이잖아. 그치? 꽃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왕관이 되어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답니다. 자, 웃는다에서 무슨 얘기해야 돼? 지금 이거 햇빛이 웃는 거잖아. 해의 빛까지 써놓자. 빛. 햇빛이 웃는데 무슨 표현법이 나왔나? 의미법 정도는 보여야지. 오케이? 계속 비유의 아버지답게 초록의 샘답게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해 웃는다. 어떻게 웃는다? 웃는다를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하늘의 넓이를 다해서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근데 잘 봐봐. 지금 이 문장 자체가 비유의 아버지답게 초록의 샘답게. 참고로 여기서 초록의 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거고, 이때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해서 웃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즉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말하고 싶은 대상의 모습이 뭐냐면 봄을 맞이해서 온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하늘의 모습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게 딱 이거여라고 찝힐 수 있는 대상은 또 아닌 거잖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이 세상의 하늘의 모습이 웃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지금 선생님이 오른쪽에 써드리고 있는 이런 표현법들을 잘 찝어낼 수 있게 정리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선생님이 초록 기쁨을 배웠으니까 다음번에 이걸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건 표현법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게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선생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이게 왜 의인법이지? 사람처럼 표현된 거니까. 이게 왜 추상적 대상이 구체화지? 추상적 대상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표현했으니까. 웃는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했으니까. 됐죠? 하늘 전체가 그냥 기쁨이며 신전이다. 참고로 기쁨이며 신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신전이 뭐 하는 거야? 신을 모시고 추앙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이 신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쓴 거냐라고 말한다면 보통 신을 모시는 어떤 그 큰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전이라는 단어를 쓴 걸 테니까 기쁨을 좀 어려운 단어로 환희 같은 말로 쓸 수 있겠지. 신을 맞이한 환희. 즉, 이 작품에서 해는 이 세상을 온통 기쁘게 해주는, 오케이? 나에게 시인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네. 되셨나요? 계속 가봅시다. 해여 푸른 하늘이여. 참고로 이런 식으로 해여라고 부르면 이렇게 부르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도노법이라고 부르죠. 대상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해여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집에 겨운 궁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의 초록 기쁨이여.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로 연결됐어? 초록 기쁨으로 연결됐지. 자, 잘 봐. 해의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면서 자기의 집에 겨운 나뭇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참고로 나뭇가지도 어쨌든 수분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바싹 말라서 바싹 반드르면 부스러지는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타버린 그런 게 아니라 해 때문에 오히려 생명력을 받고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집에 겹다는 얘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걸 거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초록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해가 초록 기쁨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도취의 상태? 환희와 도취 이런 단어 써주면 좋지. 뭔가 완벽하게 흠뻑 젖어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초록 기쁨이여라고 말하며, 참고로 기쁨이여라고 말했으니까 이런 것도 또 뭐라고 하지?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 영탄, 그렇지.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부리면 당연한 거니까 이거 무슨 법? 흙이 눈동자를 떼굴떼굴하고 있대요. 의인법 넘어가고 넌지시 주고받으며 싱글거린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해가 이러고 있으니까 첫 번째 나무 이게 어디처럼 써볼까? 나무까지 얘기했지. 그리고 2번 흙도 눈알을 굴리면서 싱글거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타난 요 두 개의 요소들, 그치? 이 두 개의 요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연을 말하는 거지.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나뭇가지는 기뻐하며 흙은 싱글거리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 구조가 보이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을 표현한 구절 얘기를 한 것이며, 마지막 이 향기, 영탄법 당연하고 넘어가고, 싱글거리는 흙의 향기,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 참고로 같은 뭐예요? 그렇지,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급법 정도 나와야 된다. 깔때기 같은 지급법, 깔때기와도 같은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이번엔 향기라는 말을 썼어. 향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지? 감각적 심상으로 따져보면 후각적 심상. 그럼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해 봄의 향기, 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다라고 설명해도 괜찮은 거죠? 왜? 최소 2개 이상의 감각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실은 왜 깔때기라는 말을 왜 하는지 알겠지? 내 코에 이 자연의 그 싱그러운 향기가 마치 그 깔때기로 그냥 쏟아 붓는 것처럼, 내 깔때기가 꽂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니까. 말 그대로 아마 시적 화자는 어느 날 보면 숲에 갔나 보지. 그래서 숲에서 향기를 마시며 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침 햇살일까 꼭? 아무튼 햇살을 받으며 나뭇가지들의 향기와 흙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된 느낌으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겠구나 라고 예상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부족했으면 충분히 잘 보신 거고요. 자, 나 작품 김영랑, 이 제목이 5월이지? 5월 맞나? 맞을걸? 5월. 김영랑의 작품 봅시다. 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들길은
마을에 들어서자 붉어지고. 자 봅시다. 들길은 참고로 이 작품에서 배경은 시골 마을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쵸? 들길은 붉어지고. 얘들아, 땅바닥이 보통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라도 쪽으로 가면 땅바닥이 무슨 색임? 황토, 즉 붉은색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붉은색 토양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 있음? 못 본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 근데 뭐 본 사람들은 알겠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 때의 어떤 산소가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전라도 그쪽 고창 쪽에 있어서 벌초하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색이야. 고창 그냥 전부 고창읍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 왜? 혹시 아는데? 저희 할머니 거기. 할머니가 고창에 사셔? 네. 오, 그렇구나. 그쪽 선생님 동네는 아마 집성촌이라고 해서 선생님 탁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로 알고 있어. 광산이라고 돼 있거든, 거기 이름이. 선생님이 본 적이 광산이 아니고 본 적이란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광산 탁시라서 그렇습니다. 성이 성이 다르다고? 성이 있어요. 몰랐어? 성자 진짜 많아요. 선생님 이름만 알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성씨가 탁시예요. 희성이죠. 기본적으로 드문 성이죠. 선생님 와이프는 변씨예요. 희성이죠.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동생도 당연히 탁시겠지. 남동생이 있어요? 선생님 동생의 와이프도 변씨야. 선생님 일단 재수씨? 그래도 변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탁시는 본이 하나밖에 없거든? 방금 얘기했던 광산 탁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변씨는 최소 2개 이상인가 봐. 두 사람의 시조가 달라. 변씨가 2종류더라고. 그래서 저게 희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보다 1살 많거든? 연상이거든? 선생님 동생도 1살 많아. 이상한 인연이지 않냐? 이렇게 막 태평이 약간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 개인사고요. 자, 아무튼 들길이 붉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느낌과 인상을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들판이 온통 뻘개요. 거기 이제 벌초하러 가서 이제 바닥을 쫙 정리를 하고 나면 온통 이제 시뻘건 황토 때문에 이제 온통 다 버려야 되는 옷들이 천지가 되는데 이제 작업복을 입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마을 골목은 들러내려서자 푸르러졌다. 골목은 푸르러졌다라고 말했어. 자,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왜 쓴 건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붉은색과 푸른색의 뭐예요? 시각적 대비를 통해서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선명한 인상을 만들고 있는 거지. 오케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대립되는 색이잖아. 물론 이거를 미술학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의 관계가 대비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요. 알겠죠?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통해 뭔가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또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고. 거기서 바람은 불고 있고 보리는 이 바람 때문에 살랑살랑 뭐 했대? 허리춤을 부끄럽게 드러냈다라고 말했지. 이때 보리가 허리를 부끄럽게 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일단 무슨 법인 건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의문법이죠. 참고로 이 두 작품의 공통적인 표현법들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때 왜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고 표현을 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보리가 그 옷을 뭐라고 하지? 그 여자들이 많이 입는 옷들 중에 이렇게 허리 부분이 드러나 있는 그 옷을 뭐라고 하지? 배꼽이 보이는 배꼽티라고 하나? 여기 배꼽티라는 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크롭티라고 하나? 아무튼간에 지금 이 보리가 익어갈 때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여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부끄럽게 속살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고 관능적 표현 이런 말도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보리가 패고 있을 때 허리통을 왜 부끄럽게 라는 말을 썼는지는 이유를 생각해 주자. 알겠죠? 뭔가 관능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야.
또 계속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다니. 두 번째, 꾀꼬리도 그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이때 참으로 꾀꼬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자 날 줄 모른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항상 같이 난다라는 말을 하고서 봤던 거지. 즉 뭐가 있다는 거야?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날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때 뭐야? 약간 뭐랄까 이쪽에서는 부끄러운 하는 모습을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거는 다정한 연인 간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우리 그 대상을 보면 아름답게 미소 짓게 되는 멋진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날아다니는 중이고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즉 이게 아까 뭐랄까 나 잡아봐 이러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쫓아다니면서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울 뿐. 근데 재미난 게 이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힌 게 꾀꼬리가 서로 날아다니면서 꾀꼬리가 서로 날아다니면서 나 잡아봐를 하고 있는 그렇게 이렇게 날고, 이 새들이 정해진 대로 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유롭게 자유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뭐랑 또 연결시키냐면 어지럽게 난 길이랑 연결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는지. 즉 뭐냐면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날아다니는 그 어떤 궤적과 흔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길이랑 연결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조화가잖아 그럼 이거. 그치? 그래서 어지러울 뿐이라고 말을 했고,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이번에는 산봉우리를 본 거죠? 여기 산봉우리 흰색으로 써야지. 지우고 산봉우리야. 참고로 이때 산봉우리도 어떤 단어를 썼냐면 얇은 단장을 했다라고 표현했고, 또 아양이 가득 차 있는 이라고 말을 했어. 지금 이 산봉우리도 약간 그러니까 단장을 얇게 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비비크림 정도만 하고 스킨톤 정도만 발라준 그런 정도. 오케이? 얇은 선명하고 짙은 뭐 색조 화장이 아니라 뭔가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는, 나 쌩얼이에요라고 말하지만 쌩얼이 아닌 그 상태. 그쵸?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면서 역시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즉 이 작품에서 이 김용랑 시인은 봄을 맞이한 시골 마을의 모습을 아리따고 뭔가 청초한 매력을 가진, 여성적 매력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를 불렀으면서 오늘 밤 어디로 가버리렴? 그럼 오늘 밤은 너 어디 갈 거야? 아름다운 아가씨, 오늘 밤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럼 근데 이게 밤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지. 실은 원래는 뭐 하는 거야? 낮에는 들길의 모습과 사람들이 사는 골목의 모습과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포리와 꾀꼬리를 보면서 꾀꼬리랑 연결하면서 산을 본 거잖아. 이렇게 지금 일단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산봉우리에서 오늘 밤 어디 가려고 물어본 거는 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밤이 되면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 하는 거야? 아쉽다는 거지. 너 가지 말고 내 옆에 항상 이렇게 보여주렴.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주렴. 이라고 말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시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볼 수 있다. 되셨나? 그리고 어쨌든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이 시골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정감의 모습을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을 했잖아. 지금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맨 처음에 어딜 봤어? 들판을 봤어. 들판을 보고 골목길의 모습과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들판에 이렇게 이제 길이 이랑과 고랑이 나 있고 옆에 뭐 사람들의 집도 이렇게 놓여 있고 옆에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멀리 산이 있고 이런 식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막 하늘에는 지금 꾀꼬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고요. 그 대상들이 찬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근데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그 대상들, 즉 관찰하고 있는 대상들이 직접, 화자가 직접 그 장소마다 가서 그 옆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 화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화자가 이동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죠? 근데 대상이 계속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 시의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한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선 전개 방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보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두 작품의 특징들을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풀고 쉬어가보자고. 29번 가오나의 공통점입니다. 1번 화자가 인식한 사물의 특징에서 삶의 교훈은, 잠깐만 이게 교훈이 나왔어? 우리는 저 봄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 없잖아. 그치? 교훈 아니야? 2번
이상화 현실을 대비시켰다고요? 말도 안 되죠. 여기서는 그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모습을, 자연을 맞이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땡.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킨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역수된 구조를 취했다는 뜻이지. 근데 지금 이게 소설이야? 일단 아니잖아, 그치? 소설도 아니고 삶을 반성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4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봐봐, 나오잖아. 어디 갔어? 의법. 여기서도 아선이야? 여기 썼네. 의법. 산봉우리도 심지어 산봉우리 야라고 불렀으니까 의법. 여기서도 있었죠? 그치? 어떤 자연적 대상을 지금 여러분들 5월이라는 시에서 보면 마지막에 너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이렇게 너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게임 끝난 거야. 그냥 무조건 의법이야. 고민할 것도 없어. 오케이? 인격을 부여해서 의법 했고요. 화자와 자연의 교감을 보여주고 있다. 완벽한 설명 맞죠? 4번이 정답. 5번 자연의 모습을 부각해서 자연에 합일되지 못하는 인간의 고독감. 즉 자연은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를 표현하는 시냐 이게? 아니지.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작품 속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슬픔은 아니야. 그쵸? 자 30번 가의 표현상 특징 요소 찾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자. 문장 부호를 활용해서 호흡의 흐름을 조절했대. 어느 부분 말하는 거냐면 사행의 초록 콤마 또 5, 6, 7행의 웃는다 콤마 맞죠? 이렇게 콤마를 중간중간 끊어줌으로써 쭉쭉 읽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엄쉬엄 읽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시가 좀 급한 호흡이 아니라 천천히 흘러가는 호흡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봄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 빠른 호흡일 리는 없잖아. 2번 반어적 표현. 야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지금 이거 작품 읽으면서 반어법 얘기한 적 있었어? 없잖아. 그럼 2번이 답이네. 반어법이 없었고 소문의를 강조하는 것. 반어법이 아닙니다. 3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는가? 예를 들어 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 어떤 단어들 웃는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죠? 향기더라는 단어 시어도 여러 번 보이고요. 4번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인상을 표현했다. 선생님 아까 다 말씀드렸지? 감각적이라고요. 오케이? 마지막 5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영탄 이야 그쵸? 다 잡았잖아. 이미 읽으면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해. 자 31번입니다. A랑 B를 이해해보지. A에서는 해가 나왔고 해는 화자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대상이야. 그쵸? 해가 나뭇가지에 비치고 해가 여기 비치고 저기 비치고 나도 그냥 해랑 함께 살고 싶고. 자 그리고 B는 어디 가니 B? 산봉우리였어. 이 산봉우리는 화자가 마지막에 약간 뭐랄까 이 아름다운 봄의 모습을 즐기고 있는데 밤이 돼버리면 안 보이니까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지. 그 아쉬움의 대상으로서의 산봉우리야. 자 적절하고 찾는 거야. 먼저 1번 2번 두 개 묶어서 해는 화자의 지난 삶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뭔 소리야? 얘들아 참고로 이렇게 지난 삶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 수업할 때 용어로는 회상의 매개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이게 회상의 매개체가 된 건 아니지? 두 번째 기쁨을 느끼는 화자가 동일시됐니? 저 해랑 나는 같은 거야? 아니었죠? 해를 보면서 감탄한 건 맞고 즐거움을 느낀 건 맞는데 동일시하진 않았어. 3번 4번 B입니다. 산봉우리예요. 산봉우리는 화자에게 새로운 운동을 촉구했니? 아니죠. 두 번째 화자가 밤의 시간에 관찰해서 파악한 대상이야. 밤에는 안 보이는 거 아쉬워했지 오히려. 자, 배소리 좀 줄였으면 좋겠네. 자, 마지막 5번. A, B는 모두 화자가 관심을 갖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관적 인식이라고 표현을 했어. 무슨 소리냐면 해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점일까? 아니 당장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해는 아름답고 친절하고 따뜻한 존재? 그럴 리가 아니야. 근데 어떤 대상을 자신만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 표현했다는 걸 주관적이라고 부르는 것일 텐데 해가 그런 대상이었고 참고로 산봉우리도 모든 사람이 사는 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화자는 아름다운 뭔가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내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 오케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5번이 답이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2번 보고 마무리 짓자.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먼저 기억. 햇빛이 나무와 꽃에 비쳐 빛나는 모습을 왕관으로 표현한 거 맞죠? 아까 설명하면서 다 설명했습니다. 2번 니은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의 주체는 흙을 바라보는 화자. 잠깐만 화자가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 거야? 아니지. 흙이라는 존재가 의인화된 거라고 아까 쓰지 않았었나? 눈동자를 떼글떼글 굴리면서 설명한다고 했었죠? 2번이 답이네. 좋아요. 3번 디귿은 자연의 향기가 코로 전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왜? 같은이라고 하는 게 비유적인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얘들아 비유적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비유적 표현 안에 들어가는 표현법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유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직유법이 등장했고 직유법은 비유적인 게 맞으니까 3번 오케이지. 4번 화자가 바라본 시골길과 들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감각적,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뭘 말하는 거야? 시각적 인상이지. 그치? 마지막 5번 보리밭의 이양사리로 햇빛이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쵸? 햇빛이 정말로 갈라진 게 햇빛 자체가 쫙 내리쬐는데 그걸 들판에 있는 보리밭 틈으로 쫙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5번 니은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 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문 다 봤고 자, 좀 쉬어갑시다. 좀 쉬었다가 뒤쪽에 있는 나머지 지문도 한번 나가볼게요. 잠시 후에 봅시다.